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 많은 어른보다 날카로웠던 아이. 사람들이 웃는 얼굴 뒤에 숨긴 표정을 그 아이는 유독 오래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반쯤은 겉모습이고 반쯤은 그 겉모습을 알아채는 눈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갑고 냉철한 시선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씨앗은 아주 조용한 어린 시절 어느 골목에서부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601년 스페인 아라곤 왕국의 작은 마을 벨몬테. 지금으로 치면 큰 도시도 아니고 사람들의 이름조차 역사에 남지 않을 만큼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이 무렵의 스페인은 겉으로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화려한 왕실과 성당의 금빛 장식 뒤에서 나라의 국가는 점점 비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삶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위험과 안으로 골마가는 현실. 그라시아는 바로 이 어긋남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의사였습니다. 몸의 병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 상당수가 훗날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몸을 돌보는 아버지와 영혼을 돌보게 될 자식들. 한 집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어린 그라시안에게는 이 두 시선을 하나로 합쳐놓은 듯한 예민함이 있었습니다. 몸의 표정을 읽어내는 아버지의 관찰력과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는 종교적인 성찰. 이 둘이 만나서 훗날 사람의 겉과 속을 동시에 꿰뚫어보는 눈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의 삶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라시안에게는 큰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톨레도라는 도시에서 성직자로 지내던, 그러니까 나름 학식과 지위를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그라시안은 한동안 이 큰아버지 곁에서 자라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소년이 책이 가득한 방과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로 옮겨갑니다. 그곳은 시골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성직자와 학자들이 드나들고 라틴어로 된 두꺼운 책들이 서가에 꽂혀 있고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되 속으로는 서로의 지위와 영향력을 저울질하는 곳. 어린 그라시아는 그 공기를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책을 읽는 법을 배웠고 동시에 사람을 읽는 법도 함께 배워갔습니다. 큰아버지 곁에서 자란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소년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겉으로 보이는 예의와 속에 감춰진 의도 사이의 간극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자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훗날 그가 쓰게 될 문장들, 사람의 처세와 품격에 관한 그 냉철한 통찰들은 사실 이 시기에 이미 조용히 씨앗을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라시아는 조용한 아이였다고 전해집니다. 말이 많은 아이도 아니었고 어울려 노는 것을 유독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지켜보는 아이였습니다.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 그 안에 숨은 미묘한 온도 차이, 누군가 웃으며 건네는 칭찬 뒤에 감춰진 진짜 속내. 이런 것들을 그는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소년 그라시안이 가장 크게 품었던 감정은 다름 아닌 결핍이었습니다. 넉넉한 부와 화려한 배경을 가진 집안이 아니었기에 그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댈 수 있는 것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자신의 명민함과 통찰뿐이었습니다. 이 결핍은 훗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배경도 재산도 없는 사람이 이 위선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소년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 그라시아는 한 가지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지적이고 동시에 가장 엄격한 조직 중 하나였던 예수회. 그는 이 조직에 자신의 삶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세속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규율과 학문과 신앙으로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단순히 신앙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그가 지켜봐 온 이 위선적인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소년 나름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발을 들이게 될 이 조직 안에서도 세상의 축소판과도 같은 권력과 질투 그리고 배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회에 들어간 청년 그라시아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설교를 했고 조직이 요구하는 규율을 하나하나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억눌러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쓰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이었고 그 관찰한 것들을 글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존재인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 온 그 진실을 그는 언젠가 세상에 꺼내놓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예수회라는 조직 안에서는 이야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수도자가 글을 쓰고 책을 낸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조직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조직이 원하는 방향과 어긋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라시안이 쓰고 싶었던 글들은 그 틀 안에 온전히 담기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빌려 글을 세상에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조직의 허락 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처음에는 별일 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가 쓴 글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읽히기 시작했고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통찰은 읽는 이들에게 낯설고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비밀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조직 안에서 조금씩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문은 그라시안의 상급자들의 귀에까지 닿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상급자들은 그를 불러 앉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오간 말들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허락 없이 그를 발표한 것에 대한 추궁이었고 그것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라시안에게는 실질적인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그가 몸담아온 조직은 그의 재능이나 그 글에 담긴 통찰의 깊이를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규율을 어겼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절제된 생활을 강요받았고 자신이 누리던 작은 자유들마저 하나둘 거두어졌습니다. 한때 그를 아끼는 듯 보였던 사람들도 조직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라시안이 진짜로 무너졌던 순간은 벌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진짜로 흔들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목격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의 글을 읽고 감탄했던 이들이 상황이 불리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그와 가까웠던 이들조차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침묵을 택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위로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그를 향한 소문을 조금씩 부풀렸습니다. 그라시아는 그 모든 것을 어린 시절 골목에서 그러했듯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왜 이토록 쉽게 태도를 바꾸는가? 왜 진심이라 믿었던 호의는 상황이 조금만 불리해지면 그렇게 쉽게 거두어지는가? 그는 이 시기 자신이 예수회를 떠나고 싶다는 뜻을 조직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도 완전히 남을 수도 없는 어정쩡하고 답답한 위치. 그는 자신이 속한 조직 안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라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어린 시절의 그라시아는 넉넉한 배경도 든든한 권력도 없이 오직 자신의 명민함 하나로 세상을 살아내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 즉 그의 글과 통찰력이 오히려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냈을 뿐인데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고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그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게 될 질문의 첫 씨앗이 됩니다. 사람은 왜 진심보다 겉모습에 먼저 반응하는가?
이 위선 가득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려면 대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지만 아직 그라시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통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로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순간은 조직의 처벌이나 세상의 냉대가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었다고 믿었던 단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 안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느끼던 바로 그 시절 그라시안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비센시오 후안 데 라스타노사. 우에스카라는 도시에 살던 부유하고 학식이 깊은 후원자였습니다. 책과 예술품, 진귀한 수집품들로 가득한 저택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저택에는 늘 학자와 문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라시안에게 이 사람과의 만남은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도 같았습니다. 조직 안에서는 그의 글을 억압하려는 눈치만 가득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통찰을 알아봐 주었고 그의 글을 귀하게 여겼고 무엇보다 그가 마음 놓고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처음 얼마간 이 관계는 그라시안에게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라스타노사의 저택에서 그는 오랜만에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그라시안이 평생 만나보지 못했던 귀한 책들이 있었고 그의 응접실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적인 벗들이 있었습니다. 그라시안은 이곳에서 자신의 글을 다듬고 세상에 내보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온 그의 여러 글들은 사실 이 후원자의 지지와 공간이 없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관계 안에는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균형의 문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후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 사람의 기대와 취향, 그 사람의 자존심을 늘 살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라시아는 라스타노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고마움은 조금씩 다른 무게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봐준 이 사람 앞에서 점점 더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 애쓰게 됩니다. 의견이 다를 때조차 예전처럼 솔직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 밖에 나면 자신이 겨우 되찾은 이 자유로운 공간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라시안의 인간적인 약점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의 위선과 거칠애를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그 거칠애의 덫에 걸려드는 순간에는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고마운 사람 앞에서 조금 더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 은혜를 입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은 특별히 나약한 사람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감정입니다. 그라시안 역시 그 지점에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애써 맞춰가는 관계가 시간이 흐를수록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라시안이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낮출수록 이 관계 안에서의 힘의 무게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지적인 벗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어느새 은근한 위아래의 질서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라시아는 문득 이런 순간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렵게 낸 용기 있는 의견이 예전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자신이 애써 건넨 감사와 존중의 말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 잘해줄수록 고개를 숙일수록 관계는 더 편안해지기는커녕 더 미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이 무렵 그라시안의 마음속에는 낯선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원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씁쓸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애써 좋은 관계를 지키려 했는데 왜 이 관계는 오히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가? 내가 진심을 다할수록 왜 나는 더 만만한 사람이 되어 가는가? 그는 이 질문을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서운함을 말한다는 것은 자칫 배은 망덕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정을 조용히 삼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한때 조직 안에서 배신감을 느꼈던 그가 이번에는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관계 안에서
또 다른 종류의 고립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관계는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나 결정적인 결별의 장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서히 마음의 거리가 벌어져 갔을 뿐입니다. 한때 그를 가장 자유롭게 해주었던 이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그를 가장 조심스럽고 작게 만드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라시아는 깨닫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 애쓰고 맞추는 일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과 함께 그는 결국 홀로 자신의 삶을 마주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곁을 지켜주던 사람도 든든했던 공간도 예전 같지 않은 채로. 그런데 이때 그라시안이 진짜로 무너지게 되는 사건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라스타노사와의 관계가 조용히 식어가던 그 시기, 그라시안의 삶에는 이미 예고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대표작이 될 작품, 인간의 일생을 빗대어 세상의 위성과 진실을 그려낸 방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역시 예전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허락 없이 다른 이름을 빌려 세상에 내보낸 것입니다. 한 번은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를 감싸줄 만한 여지가 조직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곧 상급자들에게 닿았고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가 지켜온 자리, 그가 맡아온 일들이 하나씩 거두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아온 곳에서 사실상 밀려나듯 떠나게 되었고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외딴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글을 쓸 자유마저 제한되었습니다. 평생 세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글로 옮기는 일로 살아온 사람에게 이는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 자체를 빼앗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후원자의 저택에서 지적인 벗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통찰이 세상에 읽히는 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이제는 낯설고 외딴 곳에서 글도 마음껏 쓸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꼈다고 믿었던 조직은 정작 그가 가장 힘든 순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후원자와의 관계도 이미 예전 같지 않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라시아는 이 시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의 위선을 지켜보고 그것을 피하려 애써왔다. 그런데 왜 결국 나 역시 이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렸는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가 마주한 고통의 실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위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그를 무너뜨린 것은 지금까지 그가 맺어온 모든 관계들이 사실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조직 안에서의 동료들, 한때 마음을 나누었던 후원자, 그의 글을 읽고 감탄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관계 위에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의 정성과 조심스러움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가장 무너진 순간 그 곁에 남아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라시안을 떠올리면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애써왔을까? 왜 그렇게까지 조심하고 맞추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을까? 하지만 이 질문에 그라시안 스스로도 아직은 명쾌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이 순간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면 그는 홀로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애써 건넨 칭찬들, 조심스럽게 삼켰던 말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쏟아부었던 그 모든 마음들이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말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나고 그 다음에는 억울해지고 결국에는 지쳐버립니다. 그라시안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도 사람들을 향한 원망도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것은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쓸 힘도 누군가의 인정을 바랄 마음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소진된 상태. 그는 그렇게 자신이 평생 쌓아온 관계와 노력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를 가장 아프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조용히 하나의 낯선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직 철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확신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문득 스쳐 지나간 하나의 질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의 호의라는 것이 원래부터 이토록 불안정한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지켜지지 않는 것이 관계의 본질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그라시아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잔해 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사람은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거나 혹은 그 고통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거기서 무언가를 길어 올리거나. 그라시아는 시간이 흐르면서 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쓰려는 것은 화려한 문장으로 세상을 꾸미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온몸으로 겪어낸 것, 즉 사람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냉철한 지혜를 짧고 명료한 문장들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다시 들여다본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 애썼는가?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찾아졌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건넬 때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더 좋아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작 그 칭찬은 상대에게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미리 짐작해서 건넨 알맹이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라시아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언뜻 상대를 높여주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근히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반복되면 상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정작 나 자신은 그 칭찬 속에서 점점 작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건넨 좋은 말들이 결국에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라시안이 라스타노사와의 관계에서 조직 안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그 미묘한 불균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대안을 떠올렸을까요? 그라시안이 도달한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막연한 칭찬 대신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대단하시네요라는 말 대신 그 판단 덕분에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의 말은 감정을 부풀리는 말이지만 뒤의 말은 사실에 근거한 담백하고 정직한 말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태도의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앞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상대의 기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뒤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상대와 대등한 위치에서 사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라시안의 사상 안에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자리 잡습니다. 바로 침묵과 독립성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꺼내 보이는 것이 결코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나의 약점을 상대에게 그대로 내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그가 말하는 침묵은 마음을 숨기고 사람을 속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판단과 감정을 함부로 흔들리게 두지 않고 필요할 때까지 조용히 안으로 갈무리하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패를 다 보여준 채로 시작하는 대화와 자신만의 여백을 남겨둔 채로 시작하는 대화는 그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그라시아는 이제 관계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는 대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생각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은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무조건 다가가고 무조건 맞추고 무조건 좋게 보이려는 태도 대신
정확하게 보고 담백하게 말하고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열어 보이는 태도로. 이것이 바로 훗날 사람들이 그라시안의 처세 철학이라 부르게 될 생각의 뼈대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머릿속으로 지어낸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배신을 겪고 가장 믿었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작아졌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홀로 남았던 사람이 그 폐허 위에서 길어 올린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낯선 17세기 스페인 성직자의 생각은 지금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비슷한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건넨 과한 칭찬,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삼켜버린 솔직한 말,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지키기 위해 애써 눌러 담았던 감정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그라시안이 젊은 시절 그러했던 것처럼 잘해줄수록 오히려 만만해지는 관계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철학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대체 어떤 얼굴로 다시 나타나게 될까요? 여기까지 17세기를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그의 삶에서 눈을 돌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저녁을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식탁에 혼자 앉아 예전 같으면 가족들의 소리로 가득했을 그 시간을 조용히 홀로 채우고 있는 저녁 말입니다. 한때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가 요즘은 명절에나 겨우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을 문득 깨달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든다는 게 원래 이런 걸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관계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이고 싶었고 친구에게는 서운함을 주지 않는 사람이고 싶었고 직장에서는 모나지 않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켰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웃어 넘겼고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웬만하면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은 사람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정작 내가 힘들 때 편하게 연락할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라시안이 겪었던 상황과 묘하게 닮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는 조직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후원해 주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보이려 애쓸수록 오히려 자신이 작아지고 만만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내가 서운한 순간이 있어도 자식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배려하고 맞춰주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애써 이해해 준 만큼 상대도 나를 헤아려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주 만나고 마음이 상해도 금방 풀리던 사이였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마저도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라도 서운한 소리를 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참고 맞추고 티 내지 않으며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늘 이렇게 배려하는데 왜 나를 그만큼 배려해 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걸까? 그라시안이 그러했듯 우리도 잘해줄수록 관계가 더 편안해질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의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라시안의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넬 수 있을까요? 그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마음을 닫으라거나 냉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무조건 괜찮다, 신경 쓰지 말아라고 말하는 대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서운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담백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 이것은 자녀를 탓하거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말입니다. 막연히 참기만 하다가 관계 자체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편이 결국 더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그라시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남에 애써 응하고 모든 부탁에 웃으며 응하는 대신 나에게 편안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 조금 더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라시안이 말하는 침묵과 독립성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때 오히려 몇 안 되는 진짜 소중한 관계에 더 정성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좁아지는 것은 어쩌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리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여전히 나 자신을 잃은 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려 애쓰다 지쳐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라시안의 삶을 통해 함께 걸어온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흔들리면서도 결국 자신만의 품격을 지키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떤 관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대신 자꾸만 자신을 낮추고 계십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 많은 어른보다 날카로웠던 아이. 사람들이 웃는 얼굴 뒤에 숨긴 표정을 유독 오래 들여다보던 그 아이가 결국 어떤 어른이 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화려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사람도 세상 모든 이에게 사랑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직 안에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가장 의지했던 관계 속에서 조용히 작아졌고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외딴 곳으로 밀려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삶을 성공이라 부르기에는 그가 겪은 상처와 고립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을 실패라 부르기에는 그가 그 폐허 위에서 길어 올린 생각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가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대단한 명예도 넓은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위성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넉넉한 배경도 든든한 힘도 없이 오직 자신의 명민함 하나로 세상을 살아내야 했던 그 소녀는 평생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같은 질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곁을 내주면서도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까지 그는 배신을 겪었고 관계 속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지켜봐야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무조건 다가가는 대신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과장된 칭찬 대신 담백한 진심을 건네는 것. 모든 것을 내어주는 대신 나의 중심만큼은 조용히 지켜내는 것.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400년 전 스페인의 한 철학자의 인생으로만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켰던 순간들.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웃어 넘겼던 시간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오랜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지 않으려 애써 괜찮은 척했던 그 수많은 저녁들. 우리는 그렇게 애써 좋은 관계를 지키려 했지만 정작 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너무 오래 삼켜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 뒤에서 정작 나 자신의 마음은 뒷전으로 밀어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라시안의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는 지나간 것을 후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도 괜찮다는 조용한 허락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관계가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인연을 애써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 건넨 마음이 헛되이 흩어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앞에서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결코 차갑거나 매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남은 시간 동안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아주 단단한 다짐일 수 있습니다. 그라시안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한 아이의 조용한 눈빛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사람과 세상을 지켜보며 살았고 수많은 상처를 지나 결국 자신만의 품격을 지키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사람들 위해 군림한 사람도 모두에게 사랑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것, 즉 스스로의 중심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끝내 자신만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남은 삶을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